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족 자결이라는 허구 2차 대전은 과연 민족 해방, 인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나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냉전은 이미 1945년 봄에 시작됐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냉전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1947년 3월 달에 트루만 선언 때부터 냉전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1945년 8월 달에 8월 6일, 8월 9일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이미 시작됐다. 그것은 전쟁의 종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 대한 무력 시위였다는 측면에서 이미 45년 8월 달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얄타 회담 직후에 1945년 2월 13일 미국, 영국 연합군이 독일 드레스덴을 사흘 동안 공습을 해서 약 20만 내지 25만을 죽게 한 사건이 있어요. 드레스덴 공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1945년 3월 달에 당시 스위스 베르린에 있었던 OSS 요원 알렌 덜레스가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 사령관인 나치 친위대의 칼 볼트하고 단독 강화를 추진했다가 소련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 후 세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소 간의 냉전이 시작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은 1942년 봄부터 1945년 대략 1월까지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나치 독일은 공동의 적이었으니까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내전을 개입했잖아요. 그리고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자본가 계급의 소멸을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한편이 될 수 없는 관계였죠. 그러나 이제 1941년 6월 22일에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면서 미소가 한편이 된 거죠.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미국 사람들의 내심은 결코 소련을 우호 세력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나치의 소련 침공 이틀 후인 6월 24일 날 트루먼 상원의원, 그 당시에 미주리주 상원의원이었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이때만 해도 부통령도 아니었죠. 그냥 트루먼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전쟁에서 독일이 이길 것 같으면 소련을 돕고 소련이 이길 것 같으면 독일을 도와서 양측에서 최대한 많은 사상자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다 미국의 경쟁 세력이라는 얘기죠. 또 12월 5일 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고립주의 성향을 대변하는 신문인데 나치와 소비에트라는 위험한 야수가 서로를 최대한 파괴하는 것이 인류 문명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1942년에서 1943년 봄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이긴 소련이 공세로 전환을 했고 1945년 2월 초가 되면 소련이 그야말로 유럽 대륙 전체를 석권할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1945년 2월 초에 소련은 베를린에서 약 100km,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미국과 영국군은 50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1944년 6월 달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했고 44년 9월 달에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인강, 독일의 서쪽이죠. 라인강 도하작전을 시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45년 1월 달에는 그 아르덴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의 반격에 직면해서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100km까지 와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500km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탈리아, 프랑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군사적으로 이긴 놈이 그 나라의 정치 사회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얄타에서 회담을 갖게 된 겁니다. 얄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어디 영토입니까? 소련 영토입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소리예요. 미국과 영국의 처칠 루즈벨트가 얄타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베를린을 향한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과 영국이 두 가지 대책을 내는 거예요.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독일 문제 해결을 미국, 영국, 소련 공동으로 처리하자. 이런 합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자. 이게 얄타 회담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공군력을 보여주면서 스탈린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드레스덴 공습이었던 겁니다. 얄타, 그러니까 크림반도, 소련 영토인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2달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까지 오게 된 것은 그만큼 급했다는 소리고, 그 얄타 회담은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1944년 가을에 런던에서 회담이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독일이 진 다음에 미 영소가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공동 지배한다 라는 기본적 합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에 대해서 가브리엘 콜코라고 유명한 이 역사가가 있는데, 전쟁의 정책이라는 책에서 소련은 임박한 군사적 승리로 독일 전체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영과의 공동 지배를 받아들였다. 런던 회담에서도 받아들였고, 그 6개월쯤 뒤에 열린 얄타 회담에서도 받아들였다. 왜 소련은 이런 일방적 양보를 한 것일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미국과 영국이 힘을 합쳐서 소련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영 연합군의 무력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 둘째는 전쟁 배상이 절실했다. 자그마치 4년을 전쟁을 했으니까 거의 자기 소련 전 영토 내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죠. 3천만이 죽었다고 그러고 GDP가 25% 줄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국 역군과 협조를 해서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거였죠.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를 쓴 그 자크 파월도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소련의 관심은 생존이었다. 일국 사회주의의 생존이었다. 그리고 1944년 런던 합의와 이를 추인한 얄타 협약은 당시 미국, 영국의 군사적 열세, 반면 소련의 군사적 우세 속에서 독일에 대한 최대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영의 시도가 성공한 것이다. 1940년 2월 초까지는 소련이 압도적 군사적 우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통해서 미영이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달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나서부터는 미국 등 서방에서 이른바 얄타 밀약이다, 비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소련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했다라는 신화가 퍼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얄타 밀약서를 믿는 사람들이 서방에는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얄타 회담 당시의 국무장관이 에드워드 스테텐저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전 회담 직후에 소련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양보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 역사가 캐롤린 우즈 아이젠버그라는 역사가는 당시 미국 대표단은 소련의 합리적 선택으로 미국과 인류가 처음으로 평화의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얄타 회담 결과는 미국과 영국에 유리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 여기에 또 프랑스가 껴듭니까? 프랑스는 사실 전쟁도 안 했으면 껴줍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독일의 서쪽 지역을 갖게 된 겁니다. 분할 지배합니다. 이게 동독의 3배입니다. 소련은 동쪽을 가졌지만 여기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고 면적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게다가 그 베를린이 동독 지역에 있어요. 그럼 베를린을 소련이 혼자 다 갖고 있는데도 베를린도 4수로 나눴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베를린 공수, 베를린 장벽의 빌미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쟁 배상금은 200억 달러, 그 중에서 소련이 제일 많이 고생했으니까 100억 달러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2차 대전 후에 원래 독일 분단은 예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독일을 분단시킨 겁니다.
독일 분단된 다음에 서독 지역에서는 못 줘. 이렇게 돼가지고 서독에서 받아간 게 6억 달러. 그리고 동독에서 45억 달러. 이게 그것도 뭐 돈이 아니라 무슨 기계류, 철도, 레일 이런 거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걸 뭐 사실은 소련은 이제 결국 이제 밑지는 장사를 한 거죠. 이 얄타 회담은 루즈벨트가 참여했던 마지막 국제회의고, 그리고 귀국길에 2월 말에 사우디가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사우디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사우디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사우디 압둘라 국왕인가요? 사우디 국왕을 만나서 석유와 안보회 교환 하고 나서 이제 4월 12일 날 루즈벨트는 죽었죠. 그리고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겨우 80일밖에 안 됐고, 그 80일 동안에 루즈벨트랑 뭐 2번 만났다고 그러나, 그리고 원자탄 계획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트루만 대통령은 초창기에는 이제 뭐 이 강경파들에 논하면서 이 소련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나가면서 냉전이 시작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얄타 회담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드레스덴 공습이라는 건데, 이게 얄타 회담이 2월 11일 날 끝나고 이틀 후인 2월 13일에 미국과 영국의 폭격기 800대가 사흘 밤낮으로 75만 발을 드레스덴에 투하합니다. 그리고 뭐 살아남은 사람도 막 기총사살해서 뭐 하여튼 20만 내지 25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도쿄 폭격, 이게 1945년 3월 10일인데 거기 뭐 천대인가 가서 뭐 한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도쿄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보다도 더 잔인했다고 그래요. 역사상 가장 최악의 공습이었다. 그 미국의 작가인 커트 보네거트라는 사람이 제5도살장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바로 그 드레스덴을 보고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 드레스덴은 인간 도살장이었다. 그런데 드레스덴이라는 데는 독일의 플로렌스라고 불리는 문화도시이고, 무슨 뭐 이렇다 할 군수공장도 없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사흘 밤낮 엄청난 공습을 가해서 20만 내지 25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45년 2월이면 나치 독일의 패망이 거의 뭐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한 공습을 감행했을까? 여기에 대한 대부분 역사가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에 대한 처칠과 루즈벨트의 무력 시위였다. 그리고 드레스덴 공습이 원래는 얄타 회담이 시작되는 2월 4일 날 하기로 돼 있었다. 근데 2월 4일 날 날씨가 안 좋아서 2월 13일로 연기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폭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폭격에 의한 화염이 300km 밖에서도 보였다고 그래요. 소련군은 100km 안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폭격이 끝난 다음에 미군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칠이 만류했다고 그래요. 소련군이 먼저 들어가게 하라. 즉 미국, 영국의 공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를 소련군이 직접 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미국 역사가 중에 그 전쟁 문제, 공습 문제를 많이 다룬 그 마이클 셰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드레스덴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과도한 공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크 파웰 뭐라고 그랬냐면, 드레스덴 공습은 실수가 아니었다.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 공군이 소련 도시들에도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 계산된 학살이었다. 알렉산더 마커라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칠은 드레스덴의 밤하늘에 소련에 대한 경고장을 쓰고자 했다. 독일을 작살냄으로써 소련 공산주의자들을 겁주려는 것이었다. 이건 역사가뿐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공군 참모 차장이었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공군력은, 즉 미국과 영국의 공군력은 전쟁 후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 이번 드레스덴 공습으로 소련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약한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은 이 육군이 강했죠. 강력한 육군이 강했으나 공군력은 역시 미국과 영국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막강한 공군력을 보여주면서 스탈린에게 한마디로 까불지 마 했다는 거죠.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냉전 기간 동안에 서방에서는 소련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정복하려 했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를 막았다라는 통념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나치에 침공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고 3천만 가까운 국민이 죽었고 경제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든 나라가 어떻게 유럽을 정복합니까? 게다가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공군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신화가 지금에도 통용되고 있어요. 작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푸틴은 그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러시아에게 주민을 지키기 위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말하는데 서유럽에서는 푸틴이 제2의 히틀러가 돼서 유럽 전체를 정복하려 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통념인가 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1945년 초에 미국의 합동참모회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련은 영국과 미국과의 갈등을 피해야만 할 엄청나게 많은 이유를 갖고 있다. 즉 소련은 영국과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미국의 지배계층은 다 알고 있었어요. 소련이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피폐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계속 소련의 위험론을 퍼뜨린 것이죠. 즉 드레스덴 공습을 통해서 이 미 영국의 강력한 공군력을 보여주면서 스탈린을 압박했다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의 어떤 한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독일 옵션이라는 거예요. 독일 옵션 또는 뭐 괴벨스 시나리오라고도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나치 독일이 미국과 영국한테만 항복을 하고 독일, 영국,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련을 이참에 쓸어버리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1945년 2월 초까지 소련은 베를린에서 100km, 미국과 영국은 500km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45년 3월부터 연합국의 전황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야말로 나치의 저항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루즈벨트가 사망할 때, 그러니까 한 두 달쯤, 1945년 4월 12일쯤 되면 미국과 영국이 소련과 거의 같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베를린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치가 서부 전선에서 그냥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전투를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치가 동부 전선에는 150개 사단을 배치한 반면에 서부 전선에는 30개 사단만 배치했고 실제로 거의 전투를 그냥 신용만 하라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 나치 독일이 미국, 영국과 평화를 맺고 소련을 치자. 이걸 괴벨스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괴벨스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나치 독일의 선전상이었죠. 또는 뭐 독일 옵션이라고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OSS는 이제 CIA 전신인데 미국의 그 돈 많은 사업가들 또 돈 많은 사업가들을 위한 변호사들이 만든 조직이죠.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군사 쿠데타로 그러니까 2차 대전 기간 동안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히틀러를 제거하고 신방받는 군부 지도자를 앉혀서 아예 이참에 소련까지 치자. 미래의 우환을 없애자. 했는데 발키리 작전이라고 그럽니까? 1944년 7월 20일 날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결국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계속 그 서방 지도자, 영국과 특히 영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영국의 그 몽고메리 원수는 뭐라 그랬냐면 전쟁이 끝날 즈음에 처칠 총리로부터 소련군과의 전투에 대비해서 독일 포로들의 전투 역량을 보존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장교들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 장교가 뭐 항명하는 독일군 병사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기회만 되면 독일군을 이용해서 소련군과 싸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월 8일에 독일군이 항복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임시 독일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이 데니츠라는 해군 제독인데 그러니까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취임 연설을 했어요. 라디오에서 취임 라디오 연설에서 향후 독일은
소련과의 전투를 계속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포로로 잡힌 독일군 장교들이 동부전선에서 소련군과의 전투 경험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영국과 미국이 소련과도 한판 붙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소련 강경파, 대소 강경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조지 패튼 장군인데, 패튼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후배 장군한테. 우리는 조만간 소련군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독일군을 무장시켜서 우리 편에 합류시킨다면 소련군 깨부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독일 사람들은 러시아 놈들을 대단히 미워하거든. 내게 열흘만 준다면 저것들과의 전쟁에 빌미를 만들겠다. 그것도 소련 놈들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당하게 저놈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패튼 장군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1945년 그 초에 봄에 소련에 대한 예방 전쟁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있다. 소련과 싸워야지 왜 나치와 싸워?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로버트 태프트 상원의원이라고, 사실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상원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승리가 파시즘의 승리보다 훨씬 더 미국에 위험하다. 또 미국 육사죠. 웨스트포인트의 고위 장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태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잘못된 적을 골랐다. 우리는 히틀러가 아니라 빨갱이들과 싸워야 했다. 소련과 전쟁을 했어야지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소 강경 작전의 일환으로 실제로 소련을 빼놓고 독일이 미국과 영국에게만 항복을 하자라는 시도가 있었어요. 일출작전,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선라이저라는 건데, 1945년 3월 달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그 당시 그 OSS 책임자가 알렌 덜레스인데, 나치 친위대의 칼 볼프 장관하고 이탈리아 내 독일군의 항복을 교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을 항복시키면 그 다음에 그 독일군을 어디에 써먹을 거냐,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산 빨치산들을 진압하자, 이런 취지로 항복 교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 볼프라는 사람은 동부전선에서 소련군 30만 명이 사망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전범입니다. 그런데도 알렌 덜레스는 이 칼 볼프하고 이탈리아 내 독일군의 단독 항복을 교섭했던 거죠. 소련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도 협상에 들어가겠다. 독일군 항복에 소련군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거절됐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엄청나게 항의됐고, 그 당시만 해도 루즈벨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소련과의 전후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루즈벨트의 구상은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면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 세계의 4대 경찰로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소련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포기하면서 결국 이제 이 단독 항복은 무산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동부전선에서 소련군과 싸웠던 독일군의 절반이 소련군이 아니라 미군에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련군은 싫다 이거죠. 소련 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또 희한한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나치 독일의 항복이 5월 7일이에요. 소련에서는 5월 8일이에요. 같이 모여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5월 7일 날 미국에 먼저 항복했고 5월 8일 날 소련에 항복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미 2월 달 이후에는 미소가 전후 구상을 놓고 굉장히 생각이 달랐던 거고, 그 책임은 사실은 미국에 있다고 봐야죠. 미국이 계속 세계 패권을 추구했으니까. 반면에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미국의 뭐 고위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뭐 경제계 자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물론 달랐습니다. 41년부터 뭐 소련이 그야말로 영웅적 대나치 투쟁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945년 3월 달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의 55%가 전쟁 이후에도 소련과의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 스터즈 터켈이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인가요? 하여튼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미군 병사들을 쫙 인터뷰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굿워입니다. 사실은 굿워하고 물음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전쟁이었나? 라는 이제 회의가 있는 거죠. 그 2차 대전 참전 병사들을 인터뷰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군 병사의 얘기입니다. 소련군이 동부전선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 독일군을 격퇴한 진짜 주역은 소련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소련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희생과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소련군들을 좋아했다. 나는 우리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단 한마디라도 소련에 대한 험담을 들은 적이 없다. 전쟁 말기 패튼 장군은 우리가 모스크바까지 진군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내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 그랬다면 소련군은 우리를 박살낼 것이었다. 공군력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이 지상전, 육군력으로는 못 이겨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은 결국은 상층부에서 움직입니다. 군 관료, 정부 관료, 그다음에 기업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배계층은 소련과의 협력보다는 적대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즉 소련과의 적대, 소련이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뉴딜 이후에 대단히 강력해진 좌파 등 미국 내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둘째, 미국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하려면 역시 외부의 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메카시즘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내부의 적을 척결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을 만들어내죠. 결국은 이제 왜냐면 뭐 어마어마한 돈을 100년 동안 써야 될 돈을 4년 동안 군사비로 썼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큰 돈을 벌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른바 군비 수요, 군사 수요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펜타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펜타곤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가상의 외부의 적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끝없는 군비 확장을 통해서 일부 전쟁 세력, 즉 대기업, 군부, 안보 세력이 이득을 보고 대다수 국민은 피해를 입는 체제. 이게 바로 펜타곤 시스템인데 그 펜타곤 시스템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즉 펜타곤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군사력에 의한 미국의 세계 지배 또는 세계 패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약 7, 80년 동안 계속 군사력에 의한 미국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이 경제 체제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2차 대전은 또 물론 많은 나라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결국은 이제 군사력으로 그거를 진압한 것인데 그 군사력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확보하는데 한국 전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나중에 코리아가 나타나 미국을 구해줬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펜타곤 시스템 그리고 냉전의 군사화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